기억을 잃으셨다면 이제 회사도 내려놓으셔야죠.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처음 인식한 공간은 병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흰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었죠.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시간도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누워있다는 감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병실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 비서실장, 회사 임원 몇 명. 모두 제 주변에 있었지만 아무도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상태를 보고 있었죠. 의사는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 시점은 알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 설명은 분명 저를 향한 말이었지만 정작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들렸지만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사람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표정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잠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렸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실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톤이었어요. 아버님은 지금 상태로는 회사 일을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죠. 그녀는 제 상태를 확인한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뒤 그걸 전달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받아들였죠. 아마도 그 침묵이 대답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다시 한번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사 업무 인수인계, 이사회 소집, 당분간의 경영 방침 같은 이야기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리기만 했을 뿐이었죠. 귀에는 들어왔지만 의미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름도, 얼굴도, 관계도, 역사도 전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천장의 형광등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병실을 나가기 전 한 번 더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동정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서운함도 분노도 없이 그저 텅 빈 상태로 그 시선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간호사가 1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보호자는 교대로 대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병실 안에 머무는 사람은 없었죠. 복도 끝 대기실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천장과 낯선 침대와 낯선 고요함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사 일을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중요한 말이라는 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더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병원에 오래 두는 게 좋지 않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도 동의했고 아들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사고 후 열흘 만에 병원을 나왔어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누군지, 왜 인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곳이 낯설었어요. 넓은 현관, 높은 천장, 긴 복도가 이어진 저택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살던 곳이었을 텐데 전혀 기억나지 않았죠. 직원들이 저를 2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호텔방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멀리 분수대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1층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비서실장과 회사 법무팀 사람 한 명이 참석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확히는 있었다보다 놓여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파 한쪽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제 쪽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죠. 회사 경영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산 관리, 간병 방침까지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법무팀 사람이 서류를 펼쳐 보이면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가끔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은 며느리가 이미 준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메모를 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회의는 1시간 정도 이어졌고 저는 그 시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회의 중간쯤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지만 그 미소가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준비된 표정이었죠. 재산 문제로 화제가 넘어갔을 때였어요. 법무팀 사람이 신탁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명의로 된 자산들은 당분간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알리는 말투였습니다.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제 것이었던 무언가가 제 손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법무팀 사람이 먼저 나갔고 비서실장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지, 방으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제 쪽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님, 방으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죠.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복도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 결혼식 사진, 회사 창립 기념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그 사진 속의 사람이 저라는 걸 알 수 없었죠. 며느리는 계속 제 옆에서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요.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원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뭐가 두려운지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천천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요. 집에서 보낸 시간은 1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거든요.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왔어요. 식사 시간에 맞춰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는 날도 많았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떠올리려 애썼죠.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한 번씩 제 방에 들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몇 마디 말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드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죠. 마치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의사와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들을 데리고 제 방에 올라왔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검진했고, 간호사는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방 한쪽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검진이 끝난 뒤 그들은 복도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일부 대화가 들렸어요.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가정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 시설이 더 안전합니다.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직원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옷과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이사가는 사람의 짐을 싸는 것처럼 보였죠. 아무도 제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짐을 싸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제 물건들이 상자에 담기는 걸 지켜봤을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을 때 짐 정리는 거의 끝나 있었어요. 그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버님께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편한 곳으로 모실 거예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공허했죠. 현관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직원들이 제 짐을 차에 실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그는 출장 중이었어요. 아니,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집을 비운 거였을지도 모르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넓은 거실과 높은 천장, 그리고 복도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속해 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곳을 떠나는 게 맞는 일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운전사와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이 함께 탔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타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이에요. 차가 출발하자 저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문을 지나고 긴 진입로를 지나고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이 제 집이었던 게 맞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말이에요. 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물건처럼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처럼요. 그날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차창에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자리도, 제 집도, 제 존재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죠.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요양원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차로 2시간 정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건물은 3층짜리 하얀색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화단이 있었고, 입구에는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안내해 2층 복도 끝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책상과 의자가 전부였죠. 창문 밖으로는 뒷산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당은 1층에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어요. 식판에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며칠은 방 안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게 전부였어요. 간호사들이 하루에 2번씩 들러서 체온과 혈압을 재고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확인 차원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직원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을 걸었거든요. 밖에 좀 나가 보시죠. 방에만 계시면 안 좋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팔을 가볍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벤치도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정 선생님은 저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정 선생님과 함께였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나갔습니다. 산책로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한 바퀴 도는데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하루에 서너 번씩 걸었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나무들, 풀들, 하늘, 구름 같은 것들이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어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 선생님은 가끔 제 방에 들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이야기, 식단 이야기, 요양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듣기만 했어요.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 선생님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혼자 이야기하다가 웃고 또 일어나서 나갔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어요. 내일도 누군가 올 거라는 사실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요양원의 일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방에서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층 로비에 있는 TV 앞에 앉아 있곤 했어요.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면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갔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모두 조용히 화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누군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바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안에 남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아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미 버려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느리가 처음 요양원을 찾아온 건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로비로 내려가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공허했어요. 면회실로 안내됐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 과일을 바라봤습니다. 사과, 빼, 귤 같은 것들이었어요. 예쁘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워 보였어요. 며느리는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짧게 근황을 전했어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업무에 적응 중이고 이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뭔지, 이사회가 뭔지, 아들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 인사 개편 이야기, 실적 보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일방적인 전달이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처음 왔을 때의 부드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명이 필요한 서류예요. 재산 관리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만 사인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받았지만 서명하지 못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망설임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은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은 낮은 목소리였어요. 혼잣말처럼 흘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는 이미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면회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 바구니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과일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됐지만 속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미소처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아버님은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재산도 가족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이었어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화가 나는지는 몰랐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었어요. 첫 번째 조각은 꿈에서 왔어요. 며느리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큰 책상 앞이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며느리였다는 걸 깨어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서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꿈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았거든요.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사무실의 책상, 창밖 풍경, 며느리의 얼굴,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까지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복도,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대화들이요.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었지만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억의 조각들이 계속 돌아왔어요. 산책을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회사 이름이 생각나고 제가 누구였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저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는 15년 전 아들과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심을 보이고 이사회에 참석하려 했고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갔어요. 특히 선명하게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무실에서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몇몇 계약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관여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요양원 로비에 있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화면에 나왔거든요. 제 회사 본사 건물이었어요. 앵커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수주, 해외 법인 설립, 임원 인사 같은 내용이었어요. 화면이 바뀌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회장이요. 제가 요양원에 있는 사이 그녀는 부회장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사고, 기억상실, 요양원 입소, 모든 과정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제거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력화시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회장은 권력도 없고 위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회사를 장악하고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40년을 바친 회사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정 선생님이 제 방에 들렀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나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산책로를 걸으면서 저는 정 선생님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없는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며느리와는 달랐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도 존경도 없었어요. 그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당장 복수하지 않기로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지도 회사로 찾아가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대신 침묵하기로 했어요.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가 방심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요양원 방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차가운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 건 한 달 뒤였어요. 이번에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로비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면회실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면회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는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들고 왔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사고 전에 제가 지시한 내부 감사건이었어요. 며느리는 그걸 막으려 했지만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며느리는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번 가져왔던 것과 비슷한 서류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이전, 지분 양도, 권한 위임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며느리가 펜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꼭 서명해 주셔야 해요. 그 말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거의 명령조에 가까웠어요. 저는 펜을 받았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며느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버님이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가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답답했을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며느리는 결국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방금 전 며느리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제 침묵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 선생님이 제 방에 들렀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손님 오셨다면서요? 따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남보다 못할 때도 있죠.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원장님께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면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할 때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원장님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됐어요. 작은 방어막을 친 셈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제게 전했어요.
며느리가 3번이나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를 통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면회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조금씩 더 초조해 보였다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지금쯤 패닉 상태일 거예요. 감사는 진행되고 있고 저는 서명을 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침묵이라는 무기를 선택했어요. 소리치거나 고발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은 노인처럼 행동하고 면회를 거부하고 서명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제 협조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는 선택해야 할 거예요. 포기하거나 더 큰 실수를 하거나 둘 중 하나요.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는 같을 거였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끝까지요. 비서실장이 요양원을 찾아온 건 3달 만이었어요.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로 돌아가니 비서실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말투는 예전과 같았어요. 존중과 예의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비서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였어요. 며느리가 관여한 프로젝트들에서 심각한 횡령과 배임 행위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며느리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기억이 돌아왔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달 전쯤부터였다고요. 비서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러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비서실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사회에서 제게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정식 이사회 석상에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요. 일주일 뒤, 저는 요양원을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 선생님이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분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었으니까요.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3달 만에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회사 본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세운 회사였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이사회실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 주위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었어요. 모두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 자리였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입이 금지된 상태라고 했어요.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감사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리 내역이 하나하나 공개됐어요. 허위 계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까지요.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이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이사들이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자고 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예전 제 집무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의자, 창밖 풍경까지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예전에 사용하던 만년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던 그때는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심의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가지려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권력을 쥐려다 손에 모래만 쥔 셈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자리를 되찾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배웠어요. 진짜 힘은 소리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온다는 걸요. 저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